안녕하십니까. 일리온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주 연준 얘기들을 많이 할 시점인데 우연히 이번 주 주보에서는 이게 뭐죠? 그 리포트 나왔던 것들 소개한 건가요? 네, 이게 미국 연준에서 예를 들면 13조 사망에 의거해서 대출 제도를 실시했을 때 의회에 대해서 매달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시행한 다음에 나온 리포트여가지고 5월 중순부터 차례차례 나왔어요. 15일날 나온 거, 23일날 나온 거, 28일날 나온 거. 네, 그 세 개 정리해 놓은 거라서 왜냐하면 이 대출 제도에 대한 데이터가 사실상 이렇게 공개를 이때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CPFF라든지 PDCF 같은 거는 매주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 외에 대출 제도 SMCCF 같은 그런 제도들 그다음에 PPPLF 같은 그런 상세한 데이터들은 이번에 공개됐다고 알고 있어서 정리하면 조금 의미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자료를 보니까 연준법 13조 사망에 보면 이걸 갖다가 정기 리포트를 제공해야 되네요. 네, 13조 사망에 따르면 일단 13조 사망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연준이 예외적이고 긴급한 경우에만 유동성 대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가동이 가능한데 아시다시피 도드 프랑크법이 때문에 이제 이거에 의거해서 나온 대출 제도에 대해서 이제 매달 의회 상원,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다가 매달 이제 그런 업데이트된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야 돼가지고 그거 관련된 리포트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세부 사항 데이터들이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정리를 했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우리 이제 이번 주 연준 얘기는 좀 이따 하고 그 5월 15일 건가요? 그거부터 얘기를 할까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3일에 걸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5월 15일, 23일, 28일 이렇게 3번 발표가 됐고요. 또 다음 달에도 이때쯤에 또 발표가 될 텐데 아무튼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 5월 15일 발표된 경우에는 이제 MLF라 해가지고 지방채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대출 제도가 있는데 사실 이때 발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 나머지 또 메인 스트리트 대출 해가지고 또 대출 제도가 있는데 그것도 아직 시행이 안 돼 있는 상태였고요. 15일에 발표된 것 중에는 PPPLF 해가지고 이제 고용 관련한 그런 거에서 지키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얘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얼마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한테 됐는지를 이제 제가 정리해놨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15일에 발표된 것 중에서 이제 3개 기구는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날 이제 발표된 거 말고 이제 6월 3일에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연준에서 MLF 관련해서 추가 조치를 취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4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대출할 수 있는 그걸 보시면은 일단 기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미국 주 인구 50만 명 이상 카운티, 25만 명 이상 시에 대해서 대출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아예 없앴고요. 없앤 대신에 이제 50개 주에 최소한 2개 이상의 그러니까 카운티나 시를 지정해서 대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주지사 같은 경우에 공항이라든지 톨게이트, 대중교통 등의 운영 사항들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관할 내 카운티 또는 도시 2개를 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은 기존에 있던 그 인구 규모에 대한 그 제한 이거를 없앴고요. 그만큼 정말 필요한 작은 도시라도 필요한 데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나온 또 뉴스 플로우 말씀드리자면은 지난 3일에 일리노이 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리노이 주에서 이제 5일까지 12억 불 규모의 1년 만기채를 발행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연준한테 한 3.82%의 금리로 자금을 확보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 내용이 안 담겨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리포트에 없는 사항인데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된 사항이라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MLF 관련해서는 이 보고서 내에는 아직 시행이 안 돼 있다고 말은 했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제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5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주나 이런 카운티 도시별로 이제 또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등급별로 스프레드를 매겨서
금리를 차등 이제 지급하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는 그 신용평가사 피치에 따르면은 그 트리플 B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트리플 B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뭐 380bp가 아마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아무튼 뭐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6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MSLF 해가지고 메인 스트리트 랜딩 패실리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요 두 개도 아직까지는 실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요거 뭐 관련돼서는 제 자료 여러 번 보시면은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거 내용 세부 내용 같은 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7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MSLF 같은 경우는 보스턴 연은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뭐 관련돼서 세부 사항이 나온 건 아닌데요. 아무튼 여기 표 4번을 보시면은 이게 대출 기간이 얼마일 거고 그 규모가 얼마나 될 건지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요렇게 는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앞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애들이고 이제 8페이지부터는 PPPLF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제가 첫 번째 문단 보시면은 일단 지역 연은이 각각 이제 실시하게 되는 대출 제도이고요. 중소기업청 SBA가 이제 근로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걸 통해서 이제 중소기업에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걔네들에 대해서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대출 제도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계속 이 프로그램에 대한 대상 같은 것도 확대를 계속 하고 있고 세부사항 같은 경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규모 요거 5월 6일 기준으로 이 데이터 나온 걸 보시면은 이제 대출 제도 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금액이 한 290억 정도가 나갔어요. 근데 이게 여기 보시면은 그림 2번인데 페이지 9페이지인데요. 보시면 이게 5월 이때 기준이기 때문에 한 290억밖에 안 되지만 지금 이건 데이터가 매주 나오거든요. 근데 보시면 한 500억 가까이 지금 대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고용 관련해서 대출해주는 이 제도는 지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요 세부 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리포트에서 나온 것들이고 제가 이제 9페이지부터 한 10페이지 가량이 가까이 쭉 넣어놨어요 표로. 그래서 기업단에서 넣어놓은 거니까 혹시 뭐 관심 있는 기업이 있으시거나 기업별로 다 그걸 금액을 해놓은 거네. 그 기업들에게 대출해준 금융기관들 목록이고, 그냥 로 데이터로 보셔도 되겠네 관련된. 그래서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이 잘 그러니까 되고 미국이 있는. 지금 굉장히 촘촘하게 짜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최악 경우 기업들이 멈추는 걸 막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연준 외에 각 지역 연준 그리고 온갖 뭐 대출들을 굉장히 촘촘하게 제도화 다 시켜놨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뭐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다시 뭐 코로나가 좀 확산돼도 뭐 이런 거 아닐까? 맞아요, 맞고요. 그 규모 같은 것도 사실상 제가 뭐 자료 여러 번 넣어놓긴 했지만 이제 시장에서 얘기한 예상하는 이제 이 PPPLF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한도가 약 한 7천억 달러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 기준으로 봐도 500억 달러밖에 안 썼고 아직 뭐 한 6천억 달러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준에서는 그 규모를 정말 크게 가지고 가는 게 아닐까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게 소모되려면 멀었기 때문에 뭐 이쪽 측면에서는 또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뭐 충분하게 뒤에 이게 이만큼 있다 해놓으니까 시장이 굉장히 안심하고 그 유동성들이 어떻게 보면 뭐 이거는 일어나야 나가는 돈들이잖아. 문제가 생겨야. 네네. 그러니까 23일 날 나왔던 정기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죠? 그래서 23일 같은 경우는 뭐 PDCF라 해가지고 프라이머리 딜러들, 그러니까 국고채 딜러들한테 자금을 좀 더 융통해주는 그 제도랑 CPFF 해가지고 회사채 또는 CP 관련해서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유동성을 지원해주는 제도, 그리고 MMLF 해가지고 이제 단기자금 시장 있잖아요. 그 머니 마켓, 그 뮤추얼 펀드, 그 마켓에 대한 유동성 얘기인데요. 사실상 요 세 개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초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이제 연준이 가장 먼저 조치한 쪽 시장들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페이지 23페이지 보시면은 보이실 텐데 그러니까 그림 3번인데 3월 초 이제 이거 3월 중순쯤에 이 조치가 나온 다음에는 이게 가장 이제 그 자산에 차지하고 있는
그 대출 규모가 제일 컸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채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고, 또 고용 관련 회사 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해주는 PPPLF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대출 규모 좀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요. 보시면은 뭐 CPFF는 여기 뭐 회사채 CP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좀 늘어나고 있지만, 그 외에 PD 그 시장 관련 또는 이제 단기 금융 자금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얘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고요. 얘네들이 지금까지 얼마 대출을 해줬고, 이제 지금 뭐 잡혀 있는 담보는 얼마이며, 뭐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은 얼마다라고 다 얘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데이터가 이제 5월 23일에 발표된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조금 예전 데이터들이에요. 한 10월 한 16일인가 뭐 그때 한 14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데이터를 보기보다는 요 뒤에 표 이제 그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화된 거네. 네, 그렇죠. 단기 쪽 시장은 다 조금 대출 줄이고 있는 거니까 이쪽은 괜찮은 것 같고. 연주에서 이렇게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쓸 필요도 없잖아. 네, 뭐 쓸 필요가 없게 되니까 이제 이런 대출 규모가 줄고 있는 상황이고. 그 얘네들에 대해서는 원래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한 만큼 조금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줄 수 있는 제도들인데, 이 자체가 규모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시장 단기 자금 쪽은 안정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페이지 24페이지부터는 이제 28일에 나온 제도들에 대해서 28일에 나온 리포트고, 이게 저번에 자료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PMCCF랑 네. SMCCF가 처음에 뭔가들 하다가 네. 이제 시작된 거는 지금 두 번째 거 SMCCF밖에 그밖에 없어요. 없지. 네. 프라이머리도 마켓도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안 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상황 보시면 사실상 필요가 없을 필요가 것 없어서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연준이 뭐 정책을 거두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또 이걸 뭐 연준이 좀 뒤로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뭐 그게 아니라 그냥 아까 단기 시장은 다 안정돼 버렸고. 네. 이렇게 되니까 이 대책은 만들어내 놓고서 문제가 되면 쓰겠다 이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력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뭐 이런 정책들이 뭐 안 쓴다고 해서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전 금융위기 때도 사실상 MMIFF인가 아무튼 그거 이런 명칭의 제도가 있었는데 그래도 만들어지고 안 쓰여졌거든요. 뭐 그런 것처럼 이번 조치들도 이제 이번에는 안 썼겠지만 뭐 다음에 또 위기가 왔을 때 또 사용할 수 있는 선례적인 뭐 그런 애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요 세 개 중에서는 SMCCF만 지금 요 리포트 기준으로는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대출 잔액은 여기 제가 24페이지 써놨는데 12억 한 13억 달러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요게 기준이 19일 기준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요거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 보시면 좋을 게 25페이지에 있는 표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그림들 같습니다. 자, 이번 SMCCF를 통해서 이제 구매한 ETF들 목록이 쭉 있는 거고요. 이제 얘네들이 판매할 수 있는 저격 판매자로 된 애들 여기 정리해놨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제 기존에 과거에 ETF 여기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 관련해서 자료를 조금 쓰고 싶어가지고 정리한 자료가 있었는데, 거기에 회사채 뭐 하이힐드 ETF 쭉 정리해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번에 매입된 이제 애들을 보니까 상장된 애들 대부분 있잖아요. 좀 의미 있는 거래할 수 있는 애들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쓰면서 뭐 추가적으로 좀 뭐 ETF 더 없을까라고 좀 찾아봤는데, 사실상 여기 있는 게 대부분 좀 의미 있는 애들이었어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좀 매입을 하고 싶으시면 요거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어차피 계속 사주는 거니까. 네, 안정될 때까지 사주는 애들인 거고, 이제 요거. ETF는 어쩌면 사놓으면은 아이디어지 뭐 이것도. 네, 그래서 26페이지 보시면은 대부분 SMCCF라는 게 결국은 그냥 ETF 사주는 거네. 네, 일본 BOJ 같이 약간 사주는 그러니까. 느낌처럼 이제 미국도 해준 우리나라도 거고요. 중앙은행에서 ETF 사주면 사람들이 그럼 난리 나겠죠. 난리 나겠지. 난리 날 것 뭐.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요 정책 그래도 요 ETF 쪽에 좀 가격을 보시면은 이제 위기 이전까지도 이제 보시면 넘어온 애들도 있지만 이제 그만큼 그 수준까지 조금 올려주는데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런 제도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아직 운영이 되고 있지 않지만 걔네들에 대해서 계속 대상을 확대해주거나 뭐 그런 추가적인 사항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아마 매월 이제 발표가 업데이트 될 거고, 이제 이번 이제 두 번째 이 정기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런 정도 내용까지 있다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뭐 연준 얘기들 많이 하실 거고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은
가지고 있는 제도들조차도 아직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는 이제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당연히 내일 이제 이번 주에 연준 그게 있을 텐데 아마 추가적인 뭐 완화 조치는 이제 나오기 좀 힘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굳이 뭐 지금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나오면 이상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고용 지표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서프라이즈가 낮고 미국 경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뭐 레리 커딜로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뭐 기타 그런 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4월을 저점으로 조금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의견이 좀 무세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연준이 추가적인 뭐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냥 가지고 있는 제출 제도들을 이제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거에 좀 초점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로가 좀 강해지고 유럽도 상당히 정책을 강하게 내놓고 있고 이제 이번 주에 미국이 그만큼 강하게 내놓을 것 같지 않고 유럽은 상당히 강했잖아. 그렇죠. 유럽은 아직까지 얘네들은 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아시다시피 유로존 같은 경우는 유로화를 쓰는 애들이 묶여져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조금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각자 이렇게 취한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해결되는 게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애들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자료도 쓰긴 했지만 ECB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그래도 의미 있게 조금 원화적인 총화 정책을 규모를 좀 높여주고 그 기한 역시도 연장해 줌으로써 시장에는 되게 호조로 작용을 했거든요. 뭐 자료 뭐 오늘은 여기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지만 이제 뭐 ECB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자면 자산 매입을 늘렸잖아요. 그래서 PEPP라 해가지고 팬데믹 이머전시 퍼체이스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3월 이제 중순쯤에 발표를 하고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PEPP가 좀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존 자산 매입 제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채 매입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국채를 매입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PEPP 하에서는 그리스 국채를 매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뭐 CP 같은 경우도 비금융 관련 이제 CP도 매입을 할 수 있게 조금 완화적으로 그러니까 좀 넓혀서 시행을 하고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의 APP 그 자산 매입 프로그램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그 조치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PEPP에 대한 규모를 확대를 해주고 그 기한을 연장을 해준 것 자체는 그만큼 ECB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입을 지속해주겠다라고 시장에 시그널을 줬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면 뭐 금리라든지 뭐 기존의 자산 매입 규모는 유지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무튼 PEPP 규모가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증액 규모보다도 컸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는 좀 좋게 받아들였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 미국 연준에서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지난 타겟팅? 네, 맞습니다. 4월에 이제 연준 의사록에서 말이 나온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연준 이제 FOMC에서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얘기를 안 해줄 거기 때문에 앞으로 마이너스 다른 정책을 예를 들어서 뭐 프라이머리 마켓에 대한 계획 정도 나와야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마이너스 금리 그렇게 될 것 같기 때문에 이제 또 시장에서 추가적인 뭔가 조치를 원한다면은 이제 이쪽 일드 커브 타겟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논의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가 뭐 연준의 그 통화정책 방향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다음 달에 나올 FOMC 뭐 6월 그 의사록에는 뭐 그 내용이 또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벌써 속도 조절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네, 그렇진 않을 것 같고, 근데 뭐 속도 조절을 한다면 어떤 뉘앙스를 풍겨야 지금 속도 조절이 나올까? 지금까지는 좀 막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이런 안전장치를 말해주면서 주가는 좀 앞서간 기대를 반영해 왔는데. 네. 시장에서는 이제 연준이 약간 발 빼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 지금. 지금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고 나중에는 뭐 그런 지금 같은 경우는 연준 이제 뭐 파웰 의장이라든지 얘기를 할 때 이 저금리를 뭐 상당히 뭐 오랜 기간 유지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뭐 정상화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게 된다면은 사실상 뭐 이런 레포 시장 규모는 줄일 뿐더러 이런 대출 제도 지금 잘 되고 있는 애들 규모도 뭐 줄어드는 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또 뭐 이런 포워드 가이던스 측면에서도 준다는 거는 안정화된다는 의미잖아, 그냥. 그렇죠. 굳이 해줄 필요가 없는. 굳이 해줄 필요가 없었는데 연준이 정책 개입 강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그냥 필요가 없어서 대출이 주는 거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거를 시장은 좀 반영이 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거를 오해하신 분들은 막 연준의 후퇴하이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거는 완전히 난센스였고. 네. 안정화되면 이렇게 좋아지는 거에 베팅해 왔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고민되는 건 정말로 진짜로 이제 좀 아주
우리 정상 추세선에 돌아왔을 때 어떤 액션이 나올까에 대한 고민. 정상 추세를 들어가냐도 잘 모르겠고 지금.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7조 달러 정도가 자산 규모까지 확대가 되고 거의 2배 가까이 확대가 되어 있는데 이거 규모 자체를 줄이는 거가 당분간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중에 이 실물 경제의 추세를 알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유동성 걷어들이지 않는다면 그냥 증시는 굉장히 그 배팅을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근데 최강혁 이코노미스트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미국, 일본, 유로존 자산 대비 GDP를 보시면은 사실상 미국이 30%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100%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규모를 가진 애들이 또 기축통화국인 애들이 과연 더 자산을 그러니까 늘리지 못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못 사도 미국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7조 달러 규모가 크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일까에 대한 시장에서 이걸 우려가 있는 걱정하는 거고요. 거죠. 네. 이러다가 국채 같은 걸 사주지 못하게 되면 미국채가 튀면서 금리가 올라가면 디엔드 아니냐는데 굳이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저 연준에서 계속 매입을 하고 돈은 계속 풀리고 이런 그림이 참 이게 나중에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이거 어쩌면 이 구조가 참 어떻게 보면 코미디야. 이거 구조를 보고 있으면.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통화 정책 시스템 자체의 뭔가 변화가 요거 끝나고 나서는 이제 생겨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주말에 이제 집에 있다가 좀 기고문 쓸 게 있어가지고 통화 정책 이런 걸 한번 써보려고 오래간만에 하여튼 어떤 교과서를 보다가 교과서의 3분의 1은 없애버려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있죠. 대부자금설부터 뭔가 그런 소위 저축과, 그러니까 저는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걸 하다 보니까 가끔 학창 시절 배웠던 경제 이론을 지금 적용해서 뭔가 현학적인 시도를 하는데 그건 난센스인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대출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세게 해놓으니까 처음에 놀래가지고 썼다가 쓸 필요도 없는 거야 지금 본 상황이. 안정이 좀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돼버린 게 참 코미디 같다는 거, 나쁜 뜻이 아니라 그냥 이게 참 코미디 같다. 근데 그 유동성을 걷지도 못해. 왜냐하면 지금 실물이 어느 정도 올라올지를 모르겠으니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래도 이럴 때 그냥 또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래도 이래서 숫자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또 밸류에이션 봐야 돼. 남들은 또 이러면 이제 다 밸류에이션 필요 없다고 할 텐데. 참 신기한 게 지난 1680 정도가 밸류에이션 바닥이었거든. 네. 코스피로는 제가 보기에는 1700 깨지면서 1400 갈 때는 그냥 유동성이 안 좋은 쪽으로 몰리면서 막 무너졌던 거고, 반대로 또 지금 한 2100 이상에서는 그쪽으로 한 2300, 400 갈래나 막 2200, 300 막 이러면서 이제 의미 없어. 밸류에이션은 다 이제 그 위로 슈팅이야 하면, 그러니까 사실 1680 깨져서부터 주식을 사갔던 사람은 물론 굉장히 고생했겠지만 그게 맞는 판단이었고, 길게 보면 2100 이상에서부터는 좀 줄여가는 게 맞는 판단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말 하면 또 이제는 갑자기 비관론자가 돼 있더라고. 내가 그 말을 다녔더니 요즘 분위기는 또 유동성으로 모든 게 설명이 가능하다. 근데 유동성은 정상화되면 조이겠죠. 네. 너무 과잉이니까. 자, 아무튼 연준이 이렇게 빠르게 대규모로 취해주지 않았다면 이 안정이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러니까 그 3일의 리포트가 사실 이런 거 나오면 저희가 이런 걸 왜 소개해 드리냐면, 이거 외에도 제가 매주 패드 와처라고 페이퍼를 계속 번역해 가는데, 다른 페이퍼보다 그거 많이 바버릇하시면 좋아요. 그렇지 않니? 네, 맞아요. 우연 연구가 그런 거 계속 번역하면서 공부해오면서 많이 늘었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여건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에 대한 상황에 대한 그쵸. 분석된 리포트들이니까요. 연준에서 나오는 페이퍼 이거 그런 건데, 이거를 좀 읽어버릇하면 그냥 읽고 넘어갈 주제들이에요. 그게 대단한 것들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막 이런 걸 얼마나 아냐 이런 걸 자꾸 물어보는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상황은 대출은 줄고 있어요. 대출도 있고, 네. 다 사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줄고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연준은 근데 이만큼 또 준비해 놨어요. 혹시 문제 될까 봐. 그럼 문제가 되면 소위 이 기구를 쓰면 돼 있는 상황?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주가가 이걸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오케이.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네. 함께 고민하시죠.